이 완벽한 풍경 속에서 한지원 H한지 외는 명백한 불협 화음이었다. 그녀는 낡은 회색 후드 티셔츠를 뒤집어 쓰고 있었다. 머리카락 몇 가닥이 모자 밖으로 무심하게 빠져나와 있었고 찢어진 청바지는 유행이 아니라 실제로 닳아서 생긴 구멍처럼 보였다. 발에는 때가 낀 흰색 컨버스 운동화. 그녀는 이 거리의 모든 것과 의도적으로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힐끗 쳐다보았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그 다음에는 노골적인 경멸로. 이곳에서 부는 정해진 복장 규율과도 같았고 지원의 모습은 그 규율에 대한 모독이었다. 그녀가 최고급 주얼리 매장의 쇼윈도 앞에 멈춰 서자 문 앞에 서 있던 도어맨은 거의 방어적인 자세를 취했다. 지원은 그들의 시선을 무시했다. 아니, 오히려 그 시선들을 연료처럼 삼켰다. 이 혐오감이, 이질감이 그녀가 숨을 쉬는 방식이었다. 그녀는 이 세계에 속해 있었지만 동시에 이 세계를 경멸했다. 정확히 말하면 그녀는 서류상으로 대한민국 최고 재벌가 중 하나인 YJ그룹 강태준 부회장의 아내였다. 2년 전 두 가문의 필요에 의해 체결된 철저한 전략적 거래, 결혼식은 없었다. 양가짓게 가족 몇 명이 모여 서류에 도장을 찍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 그녀는 남편의 얼굴을 딱 한 번 그 서명하는 자리에서 5초간 보았다. 차갑고 날카로우며 모든 것에 무관심해 보이는 남자. 그 이후로 그들은 단 한 번도 마주치지 않았고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 그것이 그들의 계약 조건이었다. 유령 부부. 지원은 그 대가로 막대한 현금과 YJ그룹의 법률 자원을 이용할 권리를 얻었고 강태준은 아마도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얻었을 것이다. 지원은 관심 없었다. 그녀는 오늘 이곳에 자신의 옛 은사에게 드릴 작은 선물을 사러 왔을 뿐이다. 물론 그녀의 계좌에 있는 돈이라면 이 거리 전체를 살 수도 있었지만 그녀는 의도적으로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이들의 위선을 시험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날카롭고 귀에 거슬리는 목소리가 그녀의 등 뒤를 찔렀다. 어머, 이게 누구야? 설마 한지원. 지원은 눈을 감았다. 온몸의 피가 순간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그녀는 뒤돌아볼 필요도 없이 그 목소리의 주인을 알았다. 한미래, 그녀의 이복동생. 지원이 천천히 몸을 돌렸을 때 미래는 이미 완벽하게 계산된 경멸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번 시즌 샤넬 신상품으로 무장한 미래는 마치 잘 전시된 마네킹 같았다. 그리고 그녀의 팔짱을 끼고 서 있는 남자, 박서진. 지원의 대학 시절 연인이자 그녀를 배신하고 미래를 선택한 남자. 세상에 진짜 너였네. 미래가 과장되게 입을 가리며 웃었다. 그녀의 시선이 지원의 후드 티셔츠에서 낡은 운동화까지 천천히 훑어내렸다. 마치 값비싼 경매품을 감정하듯. 그러나 실제로는 쓰레기를 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연니 꼴이 이게 뭐야? 나 하마터면 못 알아볼 뻔했잖아. 여기서 뭐해? 배달 아르바이트라도 하는 거야. 박서진은 불편한 듯 시선을 피했다. 그는 3년 전보다 훨씬 세련된 모습이었다. 몸에 잘 맞는 수트를 입고 있었지만 미래 옆에 서 있는 그의 모습은 여전히 액세서리처럼 보였다. 미래야 가자. 바쁘다며. 서진이 낮은 목소리로 재촉했다. 그는 지원을 마주하는 것이 껄끄러웠다. 왜 오빠도 인사해? 오빠가 버린 쓰레기잖아. 미래가 서진의 팔을 더 꽉 껴안으며 지원을 향해 턱을 치켜들었다. 그 말은 공기 중에 얼어붙은 칼날처럼 박혔다. 지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은 가면처럼 무표정했다. 그녀가 침묵할수록 미래는 더 기세등등해졌다. 봐봐 지원아. 이게 진짜 남자의 모습이야. 미래가 서진의 가슴을 자랑스럽게 두드렸다. 우리 서진 오빠 이번에 YJ 글로벌 과장으로 승진했어. 너처럼 그렇게 한심하게 사는 게 아니라고. 아, 넌 모르겠구나. YJ가 어떤 회사인지. 그제야 박서진도 긴장이 풀린 듯 거만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지원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한지원 씨, 사람은 자기 분수를 알아야지. 한씨 가문에서 쫓겨나니까 세상이 만만치 않지. 넌 역시 배경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지원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쫓겨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걸어 나온 것이었지만 저들에게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러게, 오빠가 일찍이 얘 버리길 정말 잘했지. 이런 거짓골로 청담동은 왜 기어들어와서 물 흐리게 해. 미래가 한 걸음 다가와 지원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툭 밀쳤다. 말귀도 못 알아들어. 아니면 밑바닥 생활하더니 윗사람한테 대답하는 법도 잊었어. 모욕감에 휩싸인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다. 지원이 마침내 입을 열려던 순간이었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갑자기 멎었다. 방금 전까지 시끄럽던 거리에 소음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마치 일시 정지 버튼을 누른 것처럼 사라졌다. 방금 도착한 듯한 검은색 제네시스 제규슈심 리무진 한 대가 소리 없이 길가에 멈춰 섰다. 운전석과 조수석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거의 동시에 내려 뒷문을 열었다. 그리고 한 남자가 차에서 내렸다. 완벽하게 재단된 다크 네이비 수트, 흐트러짐 없는 머리카락. 그는 주변의 공기마저 얼려버릴 듯한 냉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YJ그룹 부회장 강태준. 그는 근처에서 열리는 중요한 비공개 미팅에 참석하려던 참이었으나 예상치 못한 교통체증으로 약속보다 조금 늦었다. 그는 이 청담동의 과시적인 분위기를 혐오했다. 그의 시선이 길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작은 소란에 잠시 머물렀다. 박서진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갔다. 그는 저 얼굴을 알았다. 사내 인트라넷 메인 화면과 모든 비즈니스 저널 한 면에서 보았던 얼굴. YJ그룹의 황태자. 살아있는 권력 그 자체. 부회장님. 박서진은 거의 반사적으로 미래의 팔을 뿌리치고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그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리고 있었다. 한미래는 순간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자신과 팔짱을 끼고 있던 남자가 저토록 비굴하게 절을 하는 것을 보고 눈앞의 남자가 보통 인물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녀는 재빨리 가장 매혹적인 미소를 지으며 머리를 쓸어 넘겼다. 어머, 안녕하세요. 저는 한미래라고. 강태준은 미래를 완전히 무시했다. 마치 그녀가 투명 인간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의 시선은 벌벌 떨고 있는 박서진을 역겹다는 듯이 지나쳐 그들 앞에 서 있는 단 한 사람에게 고정되었다. 회색 후드티를 입은 여자, 이 거리에서 유일하게 움직이지 않는 존재. 그녀는 절을 하지도 겁을 먹지도 감탄하지도 않았다. 그저 지루하고 약간은 짜증이 난다는 듯한 표정으로 차가운 지성이 담긴 눈으로 자신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다. 태준은 이 여자를 몰랐다. 그는 2년 전 서명 자리에서 본 아내의 얼굴을 기억하려 노력조차 하지 않았고 그저 흐릿한 서류상 사진으로만 인식할 뿐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 알 수 없는 여자의 반항적인 기세에 순간적으로 흥미가 생겼다. 마침내 지원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으며 청담동의 그 어떤 소음보다도 명확하게 강태준에게 전달되었다. 그녀는 박서진을 쳐다보지도 않고 오직 태준만을 향해 말했다. 강태준 부회장님. 그녀는 그의 직함을 정확하게 불렀다. 태준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요즘 YJ그룹은 채용 기준이 꽤 너그러워진 모양입니다. 태준이 대답 대신 턱짓으로 무슨 뜻이냐는 신호를 보냈다. 지원이 경멸 어린 시선으로 박서진을 힐끗 가리켰다. 저런 부류의 인간 말입니다. 공기를 오염시키는군요. 저런 자가 YJ의 이름을 달고 다닌다고 생각하니 그룹의 브랜드 가치가 상당히 떨어지는 느낌이라서요. 박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너 부회장님. 이 여자는 미친 여자입니다. 제가 아는 강태준은 박서진의 변명을 들을 필요도 없었다. 그는 이미 박서진 과장이라는 이름을 기억해냈다. 얼마 전 비서실에서 올린 보고서, 법인카드 유용 및 경비 부풀리기 혐의로
내부 감찰 대상에 올라 있던 이름이었다. 이 사소한 소동이 그의 결정을 확정지었다. 태준이 자신의 뒤에 서 있던 임 비서에게 나지막이 말했다. 임 비서요. 저 자가 어느 계열사 소속이라고 했지. 임 비서가 한 걸음 나서며 대답했다. YJ 글로벌 소속입니다, 부회장님. 태준은 박서진을 향해 차갑게 말했다. 당신 오늘부로 해고야. 임 비서는 즉시 인사팀에 연락해. 저 자의 사원증 정지시키고 다시는 YJ 사옥 어느 곳에도 발들이지 못하게 보안팀에 사진 넘겨. 모든 것이 10초 안에 일어났다. 박서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부회장님, 제발 오해입니다. 제발 한 번만. 한미래가 날카롭게 비명을 질렀다. 당신 뭔데 이래요. 당신이 뭔데 서진 오빠를 해고해요. 내가 누군지 알아. 우리 아버지가. 강태준은 그들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는 다시 그 회색 후드티의 여자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저 작게 고개를 한번 까딱했다. 감사의 표시도 승리의 미소도 아닌 그저 볼일 끝났음을 알리는 무심한 신호였다. 그리고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몸을 돌려 원래 들어가려던 주얼리 부치크 안으로 사라져버렸다. 강태준은 여자가 사라진 유리문 입구를 잠시 바라보았다. 자신의 관심을 정면으로 받고 그것을 이용하고 심지어 자신을 해고의 도구로 사용한 뒤 그렇게 쌀쌀맞게 돌아서 버린 여자는 처음이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것을 느꼈다. 지독하게 흥미로운 여자였다. 다음 날 아침 YJ그룹 타워 70층의 부회장 집무실은 완벽한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강태준은 거대한 통유리창을 등지고 서서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도시 전체가 그의 발 아래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초점이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간밤의 시장 분석 보고서나 다가올 이사회 안건이 아닌 어제 청담동 거리에서 마주친 한 여자의 이미지로 가득 차 있었다. 회색 후드, 낡은 운동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무력화시키는 얼음장처럼 차갑고도 불꽃이 튀던 그 눈빛. 그녀는 그를 이용했다. 강태준은 수많은 종류 인간을 만나왔다. 아첨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 무언가를 갈구하는 자. 하지만 그녀는 달랐다. 그녀는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에게 무언가를 구걸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단지 상황을 파악하고 그를 가장 효율적인 도구로 사용했으며 목적을 달성하자마자 미련 없이 돌아섰다. 그것은 모욕이라기보다는 흥미로운 변수였다. 그는 예측 불가능한 것을 싫어했지만 이 예측 불가능함은 그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했다. 임비세요. 그가 인터컴 버튼을 눌렀다. 즉시 문이 열리고 임비서가 소리 없이 들어섰다. 어제 청담동 부치크 앞에서 만났던 여자. 회색 후드티를 입었던 누군지 알아봐. 당장. 그녀에 대한 모든 것을 원해. 임비서는 이미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숙였다. 부회장님, 이미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례적인 건입니다. 태준이 천천히 돌아섰다. 이례적이라고 임비서는 태블릿 PC를 들어 정중하게 그에게 건넸다. 화면에는 한지원 한치유엔이라는 이름과 함께 깔끔한 증명사진이 떠 있었다. 이름은 한지원. 그리고 오늘 오전 10시 저희 YJ그룹 법무팀 신입 변호사 최종 면접 대상자입니다. 태준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는 화면에 뜬 사진 속 여자를 노려보았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날카로운 눈매. 어제 그 초라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동일했다. 법무팀. 지원자라고. 그렇습니다. 서울대 로스쿨 수석 졸업. 변호사 시험 최고 득점 합격. 지난 2년간은 특이하게도 작은 인권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녀의 이력서는 완벽합니다. 태준은 입꼬리를 비틀었다. 인권 변호사, 그런 그녀가 왜 YJ의 심장부로 기어 들어오려 하는 거지? 어제의 만남은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이 그녀의 거대한 계획의 일부였을까? 그녀가 거리에서 박서진을 마주친 것은
분명 우연처럼 보였지만 그녀가 자신을 이용한 방식은 노련했다. 면접은 오늘 법무팀장이 진행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취소해. 태준이 즉각 명령했다. 예, 면접 취소하고 당장 채용해. 그리고 법무팀 일반 배속이 아니라 내 직속 전략기획 태스크포스 TF팀으로 발령내. 내가 직접 볼 수 있는 곳에 둬야겠어. 임 비서는 놀라움을 감추려 애썼다. 부회장 직속 TF팀은 그룹의 최고 엘리트 중에서도 핵심 중에 핵심만 모이는 곳이었다. 신입 변호사를, 그것도 경력이 특이한 인권 변호사를 곧바로 그곳에 꽂아 넣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질문하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이틀 후 한지원이 YJ 타워 70층 부회장 집무실 문 앞에 섰다. 그녀는 완벽하게 변신해 있었다. 흠잡을 데 없는 검은색 팬츠 수트, 머리카락 한 올 흘러내리지 않도록 단정하게 묶어 올린 머리 화장기는 거의 없었지만 날카롭게 빛나는 눈. 그녀는 더 이상 청담동의 불황자가 아니라 날카롭게 벼린 칼 그 자체였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 YJ그룹에 입사하는 것. 그것이 그녀가 이 지옥 같은 정략 결혼을 받아들인 유일한 이유였다. 남편의 회사에 들어가 그녀의 아버지가 잃었던 것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 그녀는 강태준이 자신을 알아볼 것이라곤 상상도 못했지만 그가 자신을 직속팀으로 불렀다는 것은 일이 흥미롭게 돌아가고 있음을 의미했다. 그는 그녀를 의심하고 있었다. 완벽했다. 적은 가까울수록 좋으니까. 한지원 변호사입니다. 문이 열리고 그녀는 강태준과 다시 마주했다. 이번에는 거대한 마호간이 책상을 사이에 두고서였다. 태준은 그녀를 1분간 아무 말 없이 뜯어보았다. 그는 이 여자가 동일 인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극단적인 변화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지원 변호사. 그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차가웠다. 이력서가 인상적이더군. 하지만 YJ는 인권단체가 아니야. 왜 진로를 바꿨지? 그는 그녀를 시험하고 있었다. 그녀가 돈 때문에 왔다고 자백하길 기다렸다. 지원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대답했다. 정의는 부회장님 규모의 문제입니다. 한 사람의 권리를 지키는 것도 고귀하지만 5만 명의 직원이 속한 조직의 법적 정당성을 지키는 것은 효율적이죠. 저는 비효율적인 것을 싫어합니다. 태준은 그 대답에 허를 찔렸다. 효율. 그것은 태준 자신이 가장 신봉하는 단어였다. 그는 박서진을 해고하던 그녀의 냉정한 효율성을 떠올렸다. 효율이라. 좋아. 그는 책상 위에 있던 두꺼운 파일 하나를 그녀 앞으로 던지듯 밀었다. 그 효율적인 능력을 증명해봐. 파일 표지에는 YJ 케미컬 동남아시아 법인 집단 소송 리스크 보고라고 적혀 있었다. YJ 케미컬의 동남아 공장이 환경 오염 문제로 대규모 집단 소송에 휘말렸다. 현지 정부는 공장 폐쇄까지 위협하고 있어. 주가 방어를 위해선 시끄러워지기 전에 끝내야 해. 태준이 의자에 등을 깊게 기댔다. 우리의 현재 전략은 신속한 합의다. 돈으로 입을 막고 문제를 덮는 거지. 한 변호사의 임무는 그 합의금을 최소화하고 가장 빠르게 일을 마무리 짓는 거야. 지원은 대답 대신 파일을 열었다. 그녀의 눈이 믿을 수 없는 속도로 페이지를 훑어내렸다. 데이터, 현지 법률 조항, 고소인단 대표의 이름. 5분간 사무실에는 종이 넘어가는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파일을 덮은 지원이 고개를 들었다. 안 됩니다. 태준의 미간이 좁혀졌다. 뭐라고 했나? 합의는 최악의 수입니다. 지금 합의하는 것은 유죄를 인정하는 꼴이며 앞으로 무기한 계속될 추가 소송의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현지 법무팀은 증거가 우리에게 불리하다고 보고했어. 태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현지 법무팀은 무능하거나 매수되었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지원이 단호하게 말했다. 데이터를 보십시오. 고소인단이 제출한 오염 수치는 비정상적으로 부풀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송을 주도하는 로펌은
현지 야당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합의금이 아니라 우리 자산을 압류하려는 정치적 의도입니다. 태주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래서 합의는 없습니다. 역으로 해당 로펌을 사기 및 정치적 공갈 혐의로 고소해야 합니다. 우리는 환경오염 기업이 아니라 정치적 외압의 피해자라는 프레임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세게 받아쳐야 합니다, 부회장님. 사무실 안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다. 강태주는 그녀를 노려보았다. YJ그룹에서 감히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 자신의 전략이 틀렸다고 말하고 현지 법무팀 전체를 무능하다고 일축하는 사람은 더더욱 없었다. 그것도 출근 첫날에 그는 분노해야 마땅했다. 그러나 동시에 그의 머릿속은 이 여자가 제시한 대담하고 공격적인 논리에 전율하고 있었다. 그는 그가 원하는 답을 가져오는 예스맨들에 둘러싸여 있었다. 하지만 이 여자는 그가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전장을 제시했다. 그는 평생 이런 지적인 스파링 파트너를 기다려왔을지도 모른다. 태준이 차갑게 말했다. 증명해. 48시간 주지. 역고소의 근거 자료와 전략 보고서를 완성해. 실패하면 당신은 이 팀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이 업계에서 끝이야. 20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지원은 파일을 들고 일어섰다. 가벼운 목례를 하고 그녀는 망설임 없이 사무실을 나갔다. 태주는 홀로 남아 혼란스러움과 기묘한 흥분감에 휩싸였다. 그의 완벽하게 통제되던 세계에 예측 불가능한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그때 그의 책상 위에 있던 사적인 직통 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단 한 사람, 아베오님, YJ그룹 회장 강민국. 태준은 마지못해 전화를 받았다. 태준이냐? 분기 신탁 보고서가 늦어지고 있다. 언제나처럼 건조하고 사무적인 목소리였다. 처리 중입니다, 아버님. 그래, 그리고 나 약혼하기로 했다. 태준은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약혼이요? 누구와 말입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감상 떨지 마라. 강민국의 목소리가 그의 말을 잘랐다. 이번 주말이다. 평창동 본가에서 가족들만 모일 거다. 너도 와야겠다. 네 새어머니 될 사람이니 인사는 해야지. 새어머니. 태주는 실소를 터뜨렸다. 피도 눈물도 없는 전략가인 그의 아버지가 이 나이에 재혼이라니. 역겨웠다. 바보입니다. 이건 부탁이 아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강철처럼 변했다. 반드시 참석해. 전화가 끊겼다. 태주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서울의 야경을 노려보았다. 자신에게 정면으로 반기를 드는 신입 변호사와 그 존재만으로도 혐오스러운 새어머니라. 조용하던 그의 삶이 시끄러워지기 시작했다. 토요일 오후 강태주는 자신의 개인용 스포츠카 핸들을 쥔 채 북악 스카이웨이를 달리고 있었다. YJ그룹의 공식 운전기사가 모는 방탄 리무진과는 다른 날 것 그대로의 엔진 소리가 그의 신경을 자극했다. 그는 평창동 본가를 혐오했다. 그곳은 권력의 중심지였지만 동시에 거대한 석조 무덤이기도 했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엄격한 규칙과 아버지의 냉혹한 전략만이 유령처럼 떠도는 곳. 그리고 오늘 아버지는 그 무덤에 새로운 시체를, 아니 새로운 여주인을 드린다고 했다. 약혼. 강민국 회장 같은 사람이 감정을 이유로 약혼할 리 없었다.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기업 합병이거나 혹은 그의 아버지가 노년의 판단력이 흐려져 교활한 여자에게 발목을 잡힌 둘 중 하나일 터였다. 태주는 후자일 가능성에 속이 메스꺼웠다. 어떤 여자가 감히 YJ의 안주인 자리를 넘보는 것인가? 그 시각 한지원은 이미 평창동 본가에 도착해 있었다. 그녀 역시 태준만큼이나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금요일 오후 퇴근 직전 강 회장 비서실로부터 주말에 본가에서 보자는 연락을 받았다. 공식적인 사유는 가족 신탁 관련 법률 조항, 긴급 수정이었다. 주말에 그것도 사적인 공간인 본가로 변호사를 부르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지원은 오늘도 완벽한 전투복 비즈니스 수트 차림이었다.
꽃과 고급 식기들로 분주한 저택의 하인들 사이에서 그녀는 유일하게 일하러 온 사람처럼 겉돌았다. 강민국 회장은 서재에서 그녀를 맞이했다. 그는 신탁 서류 대신 그녀가 24시간 만에 완성한 동남아 법인 역고소 전략 보고서를 들고 있었다. 한 변호사. 강 회장이 두꺼운 안경 너머로 그녀를 꿰뚫어 보듯 말했다. 보고서 잘 봤어. 아주 공격적이고 아주 무자비하더군. YJ 스타일이야. 최선의 방어 전략이라 판단했습니다. 지원이 감정 없이 대답했다. 배짱이 마음에 들어. 강 회장이 작게 웃었다. 내 아들놈 밑에서 일하기엔 아까운 인재야. 지원은 이 늙은 여우의 속내를 읽으려 애썼다. 그는 그녀를 시험하고 있었다. YJ에 입사한 것, 태준의 직속팀에 들어간 것, 이 모든 것을 그가 알고 있는 걸까? 아니, 불가능했다. 그는 2년 전 아들의 결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고 명령했을 뿐 상대가 누구인지 사진 한 장 제대로 보지 않았을 것이다. 모든 것은 비서실이 처리했을 터. 지금 그는 그녀를 오직 유능한 법률가 한지원으로만 보고 있을 뿐이다. 손님들이 오기 시작했군. 강 회장이 창밖을 보며 말했다. 잠시 나가봐야겠어. 한 변호사는 저녁 식사에 꼭 참석해줘. 내 약혼녀에게 소개할 중요한 사람이니까. 그는 지원에게 거부할 기회도 주지 않고 서재를 나갔다. 지원은 홀로 남아 이 거대한 저택의 이상한 분위기에 갇혔다. 그때 이 집의 모든 것을 총괄하는 듯한 나이든 집사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오 집사였다. 그녀는 40년 넘게 이 집을 지켜온 사람이었다. 한 변호사님, 회장님께서 오늘 저녁 행사를 위해 특별히 공수해온 드레스를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잠시 손님용 드레스룸으로 와주시겠습니까? 드레스 말입니까? 지원이 거절하려 했지만 오 집사의 태도는 완강했다. 손님용 드레스룸은 그 자체로 작은 부치크만 했다. 그리고 그 중앙에는 눈부신 은백색의 실크 드레스가 걸려 있었다. 레이스와 섬세한 자수로 장식된 웨딩 드레스라고 해도 믿을 만큼 화려하고 우아한 가운이었다. 이 드레스는 사실 강 회장이 언젠가 며느리, 즉 한지원을 가족에게 정식으로 소개할 때 입히기 위해 익명으로 주문해 둔 것이었다. 그러나 그의 계획은 복잡했고 시기는 모호했다. 오 집사는 드레스와 지원을 번갈아 보았다. 그녀는 단순한 논리로 상황을 판단했다. 오늘 회장님이 약혼 발표를 하신다. 젊고 아름다운 변호사님을 극진히 모시고 있다. 그리고 이 드레스를 준비하라고 하셨다. 그렇다면 이분이 바로 그 약혼녀이시구나. 아가씨, 오 집사의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졌다. 회장님께서 만찬 전에 드레스가 완벽하게 준비되길 원하십니다. 혹시 잠시만 입어봐 주실 수 있겠습니까? 치수나 옷감이 몸에 맞는지 확인해야 해서요. 제가 왜 이걸... 지원은 당황했다. 이건 명백한 월권이었고 상황에 맞지 않았다. 오 집사는 회장님의 명령을 수행하지 못할까봐 안절부절 못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가씨. 그래야 제가 저녁 준비를 마칠 수 있습니다. 잠시만이면 됩니다. 지원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 늙은 집사와 실랑이를 벌이느니 차라리 빨리 입어주고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끝내는 편이 나았다. 알겠습니다. 잠깐만입니다. 한편 강태준은 저택에 도착했다. 그는 끓어오르는 짜증을 애써 억누르며 현관홀을 피해 게스트 윙으로 향하는 복도를 택했다. 아버지를 만나기 전 이 집의 공기가 배어있지 않은 새 셔츠로 갈아입고 싶었다. 그의 옛방이 있던 2층 복도. 저택은 손님 맞이 준비로 분주한 가운데 이상하게도 고요했다. 그가 가장 큰 게스트 드레스룸 앞을 지날 때였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안에서 오 집사의 흥분한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어머나, 세상의 아가씨, 꼭 맞춘 것처럼 완벽합니다.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태준은 시끄러운 호들갑에 미간을 찌푸리며 무심코 열린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삼면 거울 앞에 부드러운 오후의 햇살을 받으며 서 있는 여자, 한지원.
그의 반항적이고 오만하며 지독하게 유능한 신입 변호사. 그녀는 그 은백색의 가운을 입고 있었다. 어깨를 드러낸 드레스는 그녀의 가느다란 목선과 쇄골을 강조했고 평소의 전투복 수트 속에 감춰져 있던 여성스러운 곡선이 실크 위로 완벽하게 드러났다. 그녀는 여신처럼 보였고 그리고 완벽하게 신부처럼 보였다. 태준의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충격과 함께 제자리를 찾았다. 그러나 그것은 가장 끔찍하고 역겨운 방식이었다. 클릭. 그녀가 약혼녀였다. 그녀가 YJ그룹. 법무팀에 지원한 것은 처음부터 그를 노린 것이 아니었다. 그의 아버지를 노린 것이었다. 그녀가 그 환경소송 보고서로 감동시킨 것도 그 전략을 높이 산 것도 바로 강민국 회장이었다. 청담동에서의 만남, 그녀의 당당함, 그녀의 지성. 그 모든 것이 아버지를 유혹하기 위한 거대한 연극이었다. 이 야심차고 교활한 여자가 감히 그의 새어머니가 되려 하고 있었다. 배신감과 혐오감이 물리적인 구역질처럼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그를 완벽하게 속였고 그의 아버지를 홀렸으며 YJ그룹 전체를 농락하고 있었다. 지원은 거울 속에서 섬세한 실크의 감촉을 느끼며 이 드레스가 왜 여기 있는지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다 그녀는 거울에 비친 한 남자의 형상을 발견했다. 강태준. 그는 문틈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고 그의 눈은 순수한 증오와 경악, 그리고 그녀가 감히 이름 붙일 수 없는 깊은 절망감으로 불타고 있었다. 지원은 즉시 깨달았다. 그가 무슨 오해를 하고 있는지. 그녀가 그의 아내인 그녀가 그의 아버지와 결혼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 거대하고도 기괴한 부조리함. 자신의 법정 남편이 자신을 시아버지와의 결혼을 노리는 파렴치한 여자로 오해하고 서 있다는 이 희극. 지난 며칠간 그가 자신에게 안겨준 모욕감과 압박감, 그리고 그의 오만함이 떠올랐다. 그녀는 차가운 분노를 느꼈다. 그래, 그는 이 오해를 받아 마땅했다. 마침 두 사람의 시선을 눈치챈 오 집사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숙였다. 어머나, 부회장님 오셨습니까? 지원은 천천히 돌아섰다. 실크 가운이 바닥에 스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그녀는 남편의 불타는 눈을 정면으로 마주 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입술에 천천히 얼음처럼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우아하게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얼음처럼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뒤틀리고 부적절한 호칭을 사용해서 도련님, 미리 인사드릴게요. 도련님. 전통적으로 형수님이 결혼하지 않은 시동생을 부르는 호칭. 그녀가 새어머니의 입장에서 아들인 그에게 이 호칭을 사용한 것은 가족의 위계를 상상할 수 없는 방향으로 비틀어버리는 행위였으며 태준의 가장 끔찍한 악몽을 확인시켜주는 선언이었다. Số từ 2097 đang chờ tiếp tục chương 4. Tiếp tục chương 4 Show Thinking chương 4. 월요일 아침 7시 YJ그룹 70층 부회장실의 공기는 유리처럼 차갑고 팽팽했다. 강태준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눈을 감을 때마다 은백색 드레스를 입은 한지원의 모습과 그 입술에서 나온 독이 든 꿀 같은 그 한마디가 떠올랐다. 도련님. 그날 저녁의 약혼식 파티는 지옥 그 자체였다. 그녀는 아버지 강민국 회장의 옆에 그림자처럼 붙어 있었다. 아버지가 유력 정치인에게 그녀를 우리 그룹의 유능한 법률 고문이라고 소개할 때 태준은 그 이면에 숨겨진 역겨운 미러를 읽었다. 아버지는 그녀의 지성에 완전히 매료된 듯 보였고 그녀는 그 매력을 무기 삼아 YJ그룹의 심장부를 파고들고 있었다. 태준은 그날 밤 아버지가 실제 약혼녀 연로한 미술재단 이사장을 소개할 타이밍을 놓쳤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늦췄다고 생각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한지원이라는 여자가 아버지의 파트너로서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뿐이었다. 그는 전쟁을 선포하기로 결심했다. 한지원이 전략기획 TF팀 사무실의 자기 자리에 도착하자마자 임 비서가 유령처럼 다가왔다. 한지원 변호사님,
부회장님께서 찾으십니다. 개인 물품을 모두 챙겨서 이동하셔야겠습니다. 보직이 변경되었습니다. 지원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올 것이 왔군. 그녀의 새로운 사무실은 사무실이 아니었다. 그것은 강태준의 거대한 집무실 구석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창가에 놓인 거대하고 휑한 책상이었다. 낮은 유리 파티션 외에는 아무런 가림막도 없었다. 완벽한 유리 감옥. 그녀는 이제 그의 24시간 감시망 안에 들어왔다. 그녀는 YYJ 그룹 부회장의 개인 법률 보좌역이 되었다. 보직 변경의 이유를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부회장님? 그녀가 짐을 풀며 물었다. 태주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내 아버지를 감동시켰더군. 아버님께서는 당신의 그 새로운 투자가 건전한지 그 아들이 직접 아주 가까이에서 지켜보길 원하셔. 모욕감은 겹겹이 쌓여 칼날처럼 날아왔다. 투자라는 단어에 담긴 경멸을 지원은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이것이 승진이 아니라 가장 정교하게 설계된 감옥이자 고문실임을 깨달았다. 이해했습니다. 그룹을 위해 최선을 다해 복무하겠습니다. 그녀가 감정 없이 대답했다. 심리전은 즉시 시작되었다. 태주는 디지털 파일이 아닌 산더미 같은 실제 서류철을 그녀의 책상 위로 던졌다. 디지털 시대의 아날로그 방식의 서류는 그 자체로 고문이었다. YJ 일렉트로닉스가 벨기에의 아이스타트업을 인수하는 건이다. 계약은 48시간 뒤에 체결이야. 기존 M&A 팀에서 검토를 끝내고 승인했어. 하지만 난 믿을 수가 없군. 오츠코다. 한 변호사가 모든 조항을 재검토해. 총 200페이지. 영어, 프랑스어 그리고 플랑드르어 법률 요약본까지 전부. 그는 덧붙였다. 내일 아침까지 보고해. 이것은 불가능한 임무였다. 정상적인 검토가 아니라 그녀의 길을 꺾고 정신을 파괴하려는 의도였다. 그는 그녀가 시간을 더 달라고 애원하거나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 지원은 대답 없이 서류철을 가져갔다. 사무실에는 태준의 키보드 소리와 지원이 서류를 넘기는 소리만이 울렸다. 해가 지고 70층은 야경 속에 잠겼다. 태준은 퇴근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일을 하면서도 의식의 절반은 유리 파티션 너머의 그 여자에게 향해 있었다. 그는 그녀가 무너지기를 기다렸다. 커피를 10잔쯤 마시고 머리를 쥐어뜯고 결국 울음을 터뜨리거나 그에게 와서 항복하기를. 하지만 한지원은 기계였다. 그녀는 물 외에는 아무것도 마시지 않았다.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벨기에 법전과 유럽연합 규제안 그리고 복잡한 계약서 사이를 미친 속도로 오가며 데이터를 대조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7시 태준이 굳은 얼굴로 사무실에 들어섰을 때 지원은 이미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지만 정신은 얼음보다 차가웠다. 완벽하게 제본된 보고서가 그의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그는 보고서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단순한 요약본이 아니었다. 치명적 결함 분석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다. 그 계약 현 상태로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지원이 약간 잠긴 그러나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태준이 고개를 들었다. 벨테즈 52페이지 사항 1조 A항입니다. 벨기에 측 법무팀이 의도적으로 누락한 정보입니다. 해당 스타트업의 핵심 특허 기술이 현재 독일의 한 대학 연구소와 소유권 분쟁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인수하는 순간 우리는 자산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패할 수밖에 없는 수십억 유로 규모의 소송전을 인수하게 되는 겁니다. 태준의 손이 멎었다. 그의 연봉 수십억짜리 M&A 팀 전체가 이것을 놓쳤다. 그들은 벨기에 로펌이 건넨 요약본만 믿고 승인 도장을 찍었던 것이다. 태준이 즉시 관련 데이터를 확인했다. 그녀가 옳았다. 이 여자 한지원이 하룻밤 만에 YJ그룹을 재앙에서 구해낸 것이었다. 그는 감사해야 했다. 그러나 대신 그는 분노했다. 이해할 수 없는 격렬한 분노가 치밀었다.
이 정도의 능력을 가진 여자라면 YJ는 물론이고 전 세계 어느 로펌이든 갈 수 있었다. 그런데 왜 이런 천재적인 두뇌를 가지고 늙은 남자를 유혹해 신분 상승을 꾀하는 천박한 짓을 하는 거지. 돈 때문이라고 하기엔 그녀의 재능이 너무나 압도적이었다. 돈이 목적이라면 그녀는 자신의 능력만으로도 얼마든지 거부가 될 수 있었다. 그렇다면 목적은 돈이 아니라 YJ 그 자체인가? 그의 증오는 더 깊어졌다. 그러나 그 증오 밑바닥에는 그녀의 능력에 대한 무서운 존경심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그녀의 지성이 아니라 영혼을 부숴야 했다. 그는 다음 카드를 꺼냈다. 이사회가 우리의 지속가능 에너지 투자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다음 분기 예상 ROI를 방어하는 보고서를 준비해 내일 전략회의에서 직접 발표하도록. 이것은 함정이었다. 태주는 알고 있었다. 이사회는 그의 경쟁자인 숙부 강민혁 전무가 주도하고 있었고 그들은 이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를 실패작으로 규정하고 태준을 공격할 기회만 노리고 있었다. 그는 방어 불가능한 숫자를 그녀에게 던져주고 그녀를 이사회의 상어들 한가운데로 밀어넣은 것이다. 이것은 법률 업무가 아니라 정치적 희생양을 찾는 행위였다. 알겠습니다. 지원이 대답했다. 다음 날 YJ그룹 최고 전략 회의실. 수십 명의 고위 임원들이 거대한 테이블에 둘러 앉아 있었다. 방 안에 유일한 여성인 그리고 가장 어린 지원이 발표대 앞에 섰다. 태주는 테이블 상석에서 얼음 같은 얼굴로 그녀가 도살당하기를 기다렸다. 아니나 다를까 강민혁 전무가 포문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교활한 배려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 예상 수치는 거의 판타지에 가깝군. 한지원 변호사라고 했나. 재무 관련 논의를 하기에 적합한 자격인지 아니면 요즘 다른 가족 문제로 바쁜 건 아닌지 모르겠군. 노골적인 비웃음이었다. 그녀가 회장의 애인이라는 소문이 이미 임원들 사이에 퍼져 있음을 암시하는 말이었다. 모든 시선이 지원에게 쏠렸다. 그녀는 무너질 것인가? 지원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녀는 준비된 ROI 차트를 끄지 않았다. 대신 논의의 판 자체를 뒤집어 버렸다. 강 전무님 말씀이 맞습니다. 단기적 ROI 수치는 약합니다. 인정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태준조차 미간을 찌푸렸다. 왜냐하면 이것은 에너지 투자가 아니라 지정학적 투자이기 때문입니다. 지원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다. 거기에는 에너지 차트가 아닌 중국과 유럽의 히토류 공급망 지도가 떠 있었다. 여러분이 손해라고 부르는 이 투자는 사실 경쟁사인 중국의 선라이트 그룹을 고립시키기 위한 핵심 특허 선점 비용입니다. 또한 이 특허 기술은 아직 공표되지 않았지만 차기 정부가 추진할 녹색 산업 보조금의 핵심 요건과 일치합니다. 우리는 당위 수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규제 자체를 선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용이 아니라 경쟁사들을 향한 체크메이트입니다. 방안은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다. 그녀는 재무적 손실을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정치적 승리로 둔갑시켰다. 그녀는 숫자 방어를 포기하고 전쟁의 정의 자체를 바꿔버렸다. 강 전무는 얼굴이 붉어진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태주는 외과 의사의 정밀함으로 이사회 전체를 조종하는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녀는 단순한 변호사가 아니었다. 완벽한 전략가였다. 그녀는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승리했다. 그는 지금 자신의 가족을 파괴하고 있다고 믿는 적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적은 그가 평생 만난 그 어떤 인간보다도 유능했다. 그의 내면에서 증오와 감탄이 격렬하게 충돌했다. 그는 그녀를 증오했다. 그리고 단 한순간도 그녀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한지원의 지성과 논리는 강태준의 예상을 뛰어넘어 그를 좌절시켰다. 그녀가 YJ 이사회에서 전략 지도를 다시 그리던 그 순간 태준은 깨달았다. 지적인 압박이나 업무 과중으로는 이 여자를 무너뜨릴 수 없다. 없다. 그녀는 그 모든 것을 먹고 자라는 괴물이었다.
그렇다면 그는 전략을 바꿔야 했다. 그녀의 지성이 강철이라면 그녀의 일하고 그가 믿는 탐욕과 야망을 공격해야 했다. 그는 그녀를 가장 더럽고 추악한 현실의 한복판으로 밀어넣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우아한 논리가 통하지 않는 진창 속으로 몇 주가 흘렀다. 70층 유리 감옥의 공기는 살얼음판 같았다. 태주는 그녀에게 기계적인 업무 지시 외에는 아무 말도 걸지 않았고 그녀는 로봇처럼 완벽하게 모든 것을 처리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태준이 그녀를 불렀다. 한 변호사, 그가 또 다른 서류처를 던졌다. 해동주류, 우리의 오랜 유통 파트너야. 재계약 시즌인데 새로운 마진율을 받아들이지 않고 버티고 있어. 한지원은 그 이름을 알았다. YAG 그룹 내부 감사팀의 블랙리스트에 올라있는 이름. 해동주류의 김 이사는 업계에서 가장 악질적인 인물로 유명했다. 뇌물 향응 그리고 여직원들에 대한 추잡한 스캔들까지. YJ의 임원들은 그가 시장을 더럽게 장악하고 있다는 이유로 혹은 그와 엮이기 싫어서 그를 방치하고 있었다. 김 이사가 개인적인 저녁 식사를 원하고 있어. 오늘 밤이야. 당신이 가. 태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차가웠다. 어떤 변명도 필요 없어. 무조건 사인을 받아내. 지원의 등골이 선을 해줬다. 이것은 법률 협상이 아니었다. 제물로 바쳐지는 것이었다. 그녀는 태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이것은 무능이나 실수가 아니었다. 명백한 악이었다. 그는 그녀를 시험하고 있었다. 이 미래의 계모가 YJ의 계약을 위해 기꺼이 늑대의 굴로 걸어 들어가는지 혹은 그 늑대와 한패가 되어 뇌물을 받고 회사를 배신하는지 보고 싶어 했다. 그는 그녀가 실패하거나 더러워지기를 바라고 있었다. 알겠습니다, 부회장님. 지원은 서류를 챙겨 일어섰다. 그녀는 사무실을 나가는 즉시 자신의 핸드폰 앱에서 위치 추적 기능을 켰고 만년필 모양의 소형 녹음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했다. 그녀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변호사였다. 그녀가 사라지자 태주는 임 비서를 불렀다. 저녁 약속 전부 취소해. 우리도 나간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건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김 이사는 뇌물로 유명했다. 저 야심만만한 여자가 분명 김 이사와 뒷거래를 하거나 YJ의 유통망 기밀을 팔아넘길 것이라고. 그는 배신의 현장을 그의 아버지를 속인 여자의 타락을 직접 잡으러 가는 것이라고. 약속 장소는 강남의 한적한 지하에 위치한 비원, 미유안이라는 곳이었다. 간판은 고급 한정식 집이었지만 굳게 닫힌 입구와 삼엄한 경비는 그곳이 일반적인 식당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내부는 온통 붉은 벨벳과 짙은색 원목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값비싼 위스키와 독한 향수 냄새가 뒤섞여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완벽한 고급 룸살롱이었다. 김 이사는 가장 큰 VIP 룸에서 이미 얼큰하게 취한 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보디가드처럼 보이는 거구의 남자 2명이 버티고 서 있었다. 아이고, 한 변호사, 드디어 YJ에서 말기 통하는 사람을 보냈네. 그것도 이렇게 아름다운 분을. 김 이사가 노골적인 시선으로 그녀를 훑으며 술잔을 채웠다. 지원은 그가 따라주는 술을 받지 않았다. 그녀는 계약서를 테이블에 펼쳤다. 김 이사님, 근무 중에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3조 비양의 마진율부터 검토하죠. 하하하하. 김 이사가 과장되게 웃었다. 까칠하네. 난 그런 게 좋더라. 그는 손짓으로 웨이터들을 모두 물렸다. 방 안에는 이제 그들과 김 이사의 부하 2명뿐이었다. 변호사님, 세상 길이 그렇게 책상에서만 되는 게 아니야. 응, 내 등을 긁어주면. 그가 계약서 대신 다른 봉투를 내밀었다. 두툼한 현금 봉투였다. 아니면 이런 개인적인 보너스를 더 좋아하시나. 뇌물이었다. 태준이 예상했던 시나리오. 지원은 차갑게 대답했다. 전 보너스를 받으러 온 게 아닙니다. 사인을 받으러 왔죠. 이 조건이 싫으시면 YJ는
내일 당장 새로운 유통사를 찾을 겁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순간 김 이사의 기름진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눈이 번뜩였다. 그가 손가락을 까닥이자 거구의 남자 2명이 문을 막아섰다. 앉아. 김 이사가 그녀의 손목을 거칠게 낚아챘다. 이 방에 들어온 여자는 내가 만족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못 나가. 그가 그녀를 자신의 쪽으로 거칠게 끌어당겼다. 네가 뭐라도 되는 줄 알아. 회장님 침대에라도 들었나. 결국 넌 YJ가 나 접대하라고 보낸 계집일 뿐이야. 지원은 공포를 느꼈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손목을 비틀며 그에게서 벗어나려 애썼고 동시에 녹음기 만년필과 그를 향하도록 했다. 이건 명백한 폭행입니다, 김 이사님. 손 놓으시죠. 폭행하. 여기서 일어나는 일은 아무도 몰라. 김 이사가 그녀를 벽으로 밀어붙였다. 한편 강태준과 임 비서는 복도 건너편의 대기실에서 다른 손님인 척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다. 태준은 돈 봉투가 오가는 소리, 즉 배신의 증거를 기다리고 있었다. 대신 그가 들은 것은 유리가 깨지는 날카로운 소리, 김 이사가 테이블을 엎은 소리와 위협적인 남자의 고함, 그리고 지원의 낮고 다급한 저항의 목소리였다. 순간 그의 머릿속을 지배하던 모든 이성적인 계산이 증발했다. 계모, 배신자, 금광을 노리는 여자. 그 모든 합리화가 사라지고 단 하나의 원초적인 감각만이 남았다. 그의 변호사, 그의 직원, 그의 여자. 그가 위험에 처해 있었다. 이성적인 전략가 강태준은 사라지고 영역을 침범당한 포식자가 깨어났다. 태준은 문을 노크하지 않았다. 그는 특수 제작된 방음문의 손잡이를 부술듯이 돌리고 발로 차서 열어 젖혔다. 경첩이 비명을 지르며 문짝이 벽에 부딪혔다. 방 안의 광경은 지옥도였다. 김 이사가 지원의 어깨를 잡고 벽에 밀어붙이고 있었고 그녀의 수트, 재킷 어깨 부분이 찢어져 있었다. 보디가드 2명이 놀라 이쪽을 돌아봤다. 태준은 말을 하지 않았다. 임 비서가 그는 경호훈련도 받은 최정계 비서였다. 즉시 앞을 가로막는 보디가드 1명을 제압했다. 태준은 망설임 없이 김 이사에게 직진했다. 김 이사는 유령이라도 본 듯 지원을 놓고 얼어붙었다. 부회장님, 이게 무슨... 이 여자가 감히... 태준은 김 이사의 값비싼 넥타이를 움켜쥐고 그대로 끌어당겨 복부에 정확하고 무자비한 주먹을 쳐박았다. 억 하는 소리와 함께 김 이사가 고꾸라지자 태준은 그의 머리채를 잡아 테이블 위로 쳐박았다. 남은 보디가드 1명마저 임 비서에게 제압당하는 데는 5초도 걸리지 않았다. 방 안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태준은 자신의 수트 소매를 바로잡았다. 그는 테이블에 처박혀 신음하는 김 이사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방 안의 에어컨 소리보다 조용했지만 1000배는 더 차가웠다. 임 비세오, 해동주류, 지금 즉시 YJ넷의 모든 유통망에서 삭제해. 예 부회장님, 법무팀과 세무팀에 연락해서 지난 10년간의 모든 거래 내역에 대해 특별 감사 지시해. 탈세 뇌물 횡령 하나도 빠짐없이. 내일 아침까지 이 회사가 서울 바닥에서 숨도 못 쉬게 만들어. 김 이사가 피 섞인 침을 뱉으며 애원했다. 부회장님, 제발. 저와 강 회장님은 오랜 친구... 태준이 그의 귓가에 몸을 숙였다. 강태준의 사람을 건드리는 놈은 그게 누구든 용서하지 않아. 그는 지원을 돌아보지 않았다. 그저 김 이사가 붙잡았던 바로 그 손목 다치지 않은 그녀의 손목을 움켜쥐었다. 그리고 질식할 것 같은 방에서 그녀를 끌고 나왔다. 폐허가 된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지원은 충격 속에서 그에게 끌려가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폭행보다도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었다. 자신을 구원한 이 남자의 화상 같은 그리고 지독하게 소유욕 강한 분노에 완전히 압도당했다. 강태준의 개인 펜트하우스 전용 엘리베이터는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상승했다. 그는 여전히 한지원의 손목을 움켜쥐고 있었다. 비원의 추잡한 방에서 그녀를 끌고 나온 이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의 소나기는 보호라기보다는 소유에 가까운 분노가 식지 않은 압력이었다. 지원은 저항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찢어진 재킷 어깨보다 자신을 붙잡고 있는 이 남자의 통제불능인 에너지에 더 흔들리고 있었다. 김 이사의 폭력은 예상 범위 내의 위험이었지만 강태준의 구원은 계산 불가능한 혼돈이었다. 띵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린 곳은 그의 아버지의 고풍스러운 본가가 아니었다. 한강의 야경이 통째로 쏟아져 들어오는 차가운 검은색 대리석과 유리 강철로만 이루어진 거대한 공간. 그의 펜트하우스였다. 집이 아니라 요새였다. 그는 그녀를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 거실을 가로질러 거의 방 하나 크기만 한 욕실로 직행했다. 모든 것이 검은색과 회색이었다. 그는 그녀를 대리석 세면대 앞에 세우고 거울 뒤에 숨겨진 거대한 구급 상자를 열었다. 그의 동작은 여전히 거칠고 급했다. 손. 그가 명령했다. 지원은 말없이 손을 내밀었다. 김 이사에게 붙잡혔던 손목이 아니라 그가 끌고 나온 반대쪽 손목이었다. 거친 탈출 과정에서 세면대 모서리에 부딪혔는지 가느다란 피부가 쓸려 붉은 상처가 나 있었다. 태주는 소독솜을 꺼내 들었다. 그의 뜨겁던 분노와 달리 상처를 닦아내는 그의 손길은 이상할 정도로 안정적이었다. 외과 의사의 정밀함. 그러나 그의 턱 근육은 여전히 격렬하게 꿈틀거리고 있었다. 숨 막히는 침묵. 알코올 솜이 상처에 닿는 따끔함.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억눌린 분노로 으르렁거렸다. 왜 얌전히 당하고 있었지? 이것은 안부나 위로가 아니었다. 신문이었다. 상황을 녹취하고 있었습니다. 지원이 감정 없이 대답했다. 증거 수집이 우선이었습니다. 태준이 어이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증거, 그 방에서 당신이 갈기갈기 찢긴 후에 그 증거가 무슨 소용이지? 그 계약이 그렇게 중요했나? 아니면 그의 눈이 위험하게 번뜩였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논리, 즉 그녀가 계모라는 역겨운 전제에 끼워 맞추려 하고 있었다. 그런 종류의 관심에 익숙한 건가? 내 아버지는 당신이 이런 식으로 일한다는 걸 아시나? YJ의 계약을 따내기 위해 몸까지 던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모욕이었다. 하지만 지원은 그가 자신을 구출한 직후라는 사실 때문에 이성을 유지하려 애썼다. 부회장님, 저를 그곳에 보낸 것은 부회장님이십니다. 김 이사가 어떤 인간인지 아시면서도 저를 보내셨죠. 그녀의 차가운 지적은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다. 내가 보냈지. 태준이 소리쳤다. 그가 소독솜을 세면대에 집어 던졌다. 그래, 내가 보냈어. 당신의 그 잘난 가면을 벗겨보고 싶었으니까. 내 아버지를 홀린 그 대단한 변호사가 밑바닥 쓰레기들 앞에서도 그렇게 고고할 수 있는지 시험해보고 싶었어. 그런데 당신은...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그녀가 김 이사와 웃으며 거래하거나 아니면 굴복하는 모습을 상상했다. 둘 중 어느 쪽이든 그의 경멸을 정당화시켜줄 터였다. 하지만 그는 그녀가 다치는 것을, 그 쓰레기 같은 놈이 감히 그의 것에 손대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다. 그녀의 차가운 눈이 그를 똑바로 올려다보았다. 시험은 끝났습니까? 그 한마디가 그의 마지막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태주는 한 걸음 다가가 그녀의 양어깨를 움켜쥐고 차가운 대리석 벽에 밀어붙였다. 그녀가 입은 찢어진 재킷이 그의 소나기에서 구겨졌다. 그녀의 눈이 충격으로 커졌지만 공포는 아니었다. 당신 대체 정체가 뭐야? 그가 으르렁거렸다. 얼굴이 그녀의 얼굴 바로 앞까지 다가왔다. 그의 뜨거운 숨결이 그녀의 뺨에 닿았다. 내 이사회를 조종하고 내 아버지를 유혹하고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게 하이에나 굴로 걸어들어가. 당신은 대체 뭘로 만들어졌지? 그는 혼란스러웠다. 그는 이 여자를 증오해야 했다. 그의 가족을 파괴하는 암적인 존재였다. 그러나 그는 방금 그 암 덩어리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원칙을 깨뜨렸다.
그는 그녀의 지성에 감탄했고 그녀의 대담함에 분노했으며 그녀의 존재 자체에 미칠 듯이 끌렸다. 그는 이 모순을 견딜 수 없었다. 이 혼란을 끝낼 유일한 방법은 그녀를 정복하고 모욕하고 그녀의 가면을 완벽하게 부수는 것뿐이었다. 그는 그녀의 턱을 거칠게 움켜쥐고 고개를 돌려 그녀의 입술을 덮쳤다. 그것은 키스가 아니었다. 처벌이었고 낙인이었다. 그의 분노와 소유욕 그리고 자신에 대한 혐오가 뒤섞인 야만적인 행위였다. 그는 김이사의 더러운 흔적을 지워버리려는 듯 동시에 그녀가 감히 자신의 아버지를 유혹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려는 듯 거칠게 그녀를 몰아붙였다. 그녀가 자신의 계모가 될지도 모른다는 역겨운 현실에 대한 절망적인 반항이었다. 지원은 순간 얼어붙었다. 김이사의 폭력보다 더 깊은 충격과 침범이었다. 그러나 이 키스에는 단순한 욕망이 아닌 길 잃은 짐승의 절박한 분노가 담겨 있었다. 그 순간이었다. 짝! 공기를 가르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펜트하우스의 정막을 깨뜨렸다. 지원은 온 힘을 다해 그의 뺨을 내리쳤다. 태준의 고개가 충격으로 돌아갔다. 그의 입술에서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충격과 믿을 수 없다는 경악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지원의 가슴이 격렬하게 오르내렸지만 그녀의 눈은 불타오르고 있었다. 두려움이 아니었다. 순수한 얼음 같은 분노였다. 손 치워요. 그녀가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그를 밀쳐냈다. 내가 당신의 계모가 될 여자든 아니면 그냥 당신의 부하 직원이든 당신은 나에게 이럴 자격 없어. 다시는 내 몸에 손대지 마. 그녀는 찢어진 재킷을 여미고 세면대에 놓여있던 자신의 가방, 임 비서가 뒤따라 챙겨온 것이었다. 을 집어들었다. 그녀는 도망치지 않았다. 그녀는 상처 입은 여왕처럼 당당하게 그 지옥 같은 욕실을 걸어 나왔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태주는 뺨에 불타는 감각과 함께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그는 방금 자신의 계모를 강제로 탐했다. 그 위반의 무게가 그를 짓눌렀다. 다음 날 YJ타워 70층은 방사능에 오염된 지역처럼 변했다. 한지원은 어제보다 더 완벽하고 견고한 갑옷 같은 검은색 수트를 입고 유리 감옥 안에 자기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마치 어젯밤의 폭력과 키스 그리고 따귀는 다른 우주에서 일어난 일인 것처럼. 강태준 역시 자신의 집무실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는 보고서 더미에 얼굴을 묻었지만 단 한 글자도 읽을 수 없었다. 그는 뺨에 남은 감각과 입술에 남은 피맛 그리고 그녀의 불타는 눈빛을 지울 수 없었다.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유리벽은 이제 만질 수 있는 장벽처럼 두꺼워졌다. 이 미묘하고 치명적인 기류를 감지한 또 다른 사람이 있었다. 법무팀의 시니어 변호사 최유라였다. 최유라는 야심이 넘치는 여자였다. 그녀는 YJ 법무팀의 최고 실력자 중 하나였으며 오랫동안 강태준 부회장의 파트너 자리, 업무적으로 그리고 사적으로도를 노려왔다. 그런 그녀의 눈에 신입 한지원은 처음부터 눈엣가시였다. 그런데 그 신입이 갑자기 부회장 직속 보좌역으로 70층에 입성했다. 그리고 해동주류 김이사에 대한 소문이 파다했다. YJ그룹이 단 하룻밤 만에 10년 넘은 파트너사를 문자 그대로 파산시켰다는 것. 김이사는 세무조사와 검찰 고발을 동시에 당해 구속 직전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결정이 아니었다. 사적인 보복이었다. 최유라는 본능적으로 그 중심에 한지원이 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행동을 개시했다. 첫째, 한지원이라는 여자의 뒷조사를 시작했다. 그녀의 완벽한 이력서 뒤에 숨겨진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야 했다. 둘째, 강태준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다시 각인시켜야 했다. 최유라는 긴급 결제 서류를 핑계로 태준의 집무실로 들어갔다. 태준은 평소보다 10배는 더 냉담하고 날카로웠다. 무세온 이르즈, 부회장님, 다음 주에 있을 미디어 그룹 자선기금 파티건입니다.
그녀는 서류를 내밀며 우연히 그의 손등을 스쳤다. 작년처럼 제가 파트너로 동행 준비하면 될까요? 태주는 그녀의 손길을 피해 서류를 낚아채듯 가져갔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유리 파티션 너머 미동도 없이 모니터만 응시하고 있는 한지원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 파티는 취소해. 그리고 당분간 불필요한 보고는 올리지 마. 최유라는 그 차가운 거절보다 그가 자신을 보지 않고 한지원을 보고 있다는 사실에 더 모욕감을 느꼈다. 그녀는 미소를 유지한 채 물러났지만 그녀의 눈은 결심으로 차가웠다. 한지원을 무너뜨려야 했다. 한편 태주는 자신의 혼란과 자기 혐오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그는 계모가 될 여자를 탐했다. 이 죄책감과 역겨움에서 벗어날 유일한 방법은 이 모든 상황을 촉발시킨 근본적인 오류를 바로잡는 것이었다. 바로 그의 유령 결혼. 그는 아버지의 강요로 서명했던 그 서류 쪼가리를 떠올렸다. 그 결혼이 그를 묶고 있기에 그가 한지원 계모에게 느끼는 이 감정이 더욱더 비정상적이고 금지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었다. 그는 이 족쇄부터 끊어내야 했다. 그는 YJG 법무팀이 아닌 자신의 개인적인 일을 처리하는 외부 로펌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 강태준이요. 그는 창밖을 내다보며 유리창에 비친 한지원의 실루엣을 노려보았다. 한지원 씨와의 이혼 절차 당장 시작해 주시오. 2년 전 맺은 계약 결혼 말이오. 수화기 너머의 변호사가 무언가 확인하려 했지만 태주는 말을 잘랐다. 내 아버님이 정해준 그 여자 말이오. 누군지 알 것 없어. 위자료는 두둑하게 챙겨줘. 1천억. 그 정도면 만족하겠지. 가능한 한 빨리 서류를 공식 등록 주소로 보내시오. 당장 전화를 끊고 그는 기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마침내 과거의 유령 하나를 청산했다. 이제 그는 온전히 눈앞의 적이자 아버지의 여자인 저 여자에게만 집중할 수 있었다. 그리고 다음 날 오후 한지원의 유리감옥 책상 위로 사내 우편물이 도착했다. YJ그룹의 공식 서류 봉투가 아니었다. 서울 최고의 법무법인 광장에서 발송된 두툼한 등기 우편이었다. 그녀는 의아해하며 봉투를 뜯었다. 안에는 법원에서 발행된 공식 서류와 변호사의 안내문 그리고 수표 한 장이 들어있었다. 이혼 조정 합의서, 신청인 강태준, 피신청인 한지원, 그리고 첨부된 위자료 지급 약정서. 금액 1천억 원. 한지원은 서류를 들고 고개를 들었다. 유리 파티션 너머 10m 앞. 그녀의 법적 남편인 강태준이 앉아 있었다. 그는 어젯밤 그녀를 벽에 밀어붙이고 키스했으며 지금은 그녀가 자신의 계모라고 굳게 믿고 있는 남자였다. 그녀의 남편이 그녀를 계모로 오해하며 모욕하다가 정작 진짜 아내인 그녀에게는 이혼 서류를 보냈다. 이 거대하고 장엄하며 완벽하게 부조리한 코미디 앞에서 한지원은 울지 않았다. 그녀는 입술 끝으로 작고 날카로우며 지독하게 유쾌한 그러나 전혀 소리 없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날 밤의 키스와 따귀 이후 70층의 유리 감옥은 시베리아의 동토가 되었다. 강태준과 한지원은 단 한마디의 사적인 대화도 나누지 않았다. 오직 업무 지시와 결과 보고만이 두 사람 사이에 얼어붙은 공기를 갈랐다. 태준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자기 혐오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향해 끓어오르는 통제불능의 집착 사이에서 스스로를 태우고 있었다. 그는 계모를 탐한 자신의 죄책감을 덜기 위해 아내와의 이혼 서류를 추진하는 것으로 도피했다. 지원은 자신의 가방 속에 들어온 이혼 서류를 매일 만졌다. 1천억 원. 그녀의 남편이 그녀의 값으로 매긴 금액이었다. 그녀는 이 거대하고 잔혹한 희극의 마지막 장을 기다리며 로봇처럼 완벽하게 자신의 일을 처리했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저녁 태준이 퇴근한 직후 지원의 책상 위 인터폰이 울렸다. 태준의 직통 라인이 아닌 71층 회장실 직속 라인이었다. 한지원 변호사, 회장님께서 찾으십니다. 지금 즉시 평창동 본가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은 미간을 찌푸렸다. 또 본가였다. 그녀가 도착했을 때 저택은 파티 준비가 한창이던 지난번과는 달리 조용하고 엄숙했다.
강민국 회장은 그녀를 자신의 개인 서재로 불렀다. 태준의 펜트하우스가 차가운 요새라면 이곳은 세월과 권력이 쌓인 따뜻하고 육중한 성체였다. 벽면 가득한 책들과 짙은 가죽 냄새, 그리고 방 중앙 테이블에는 수천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진 거대하고 복잡한 건축 모형 키트가 놓여 있었다. 내 다음 주 생일이요. 강 회장이 무뚝뚝하게 입을 열었다. 지원은 놀랐다. 생일인 것은 강 회장이 아니라 강태준이었다. 그녀는 결혼 서류에서 그의 생년월일을 보았다. 태준이 놈 생일이지. 강 회장이 마치 그녀의 생각을 읽은 듯 덧붙였다. 그놈은 자기 생일을 지독히도 싫어하지만 그가 모형 키트를 가리켰다. 이건 우리 YJ가 처음 세웠던 제1공장 모델이요. 태준이가 어릴 때 유일하게 좋아하던 장난감이었지. 낡은 원본은 오래전에 부서졌고 이번에 특별히 복원해서 주문 제작했어. 그런데 빌어먹게도 복잡하군. 지원은 그제야 그가 자신을 부른 이유를 깨달았다. 회장님께서는 제가 이걸 조립하길 원하시는 겁니까? 한 변호사는 손이 야무지고 눈이 정확해. 강 회장이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다. 나는 당신의 그 법률 보고서에서 당신의 정확성을 신뢰하오. 이건 변호사의 일이 아니라 전략가의 일이야. 나와 함께 이놈의 생일 선물을 완성시단 말이오. 그는 그녀를 단순한 변호사로 부른 것이 아니었다. 그가 신뢰하는 유일한 파트너 조력자로 부른 것이었다. 지원은 이 늙은 회장의 기묘한 호의를 거절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재킷을 벗고 셔츠 소매를 걷었다. 한편 태준은 HQ 빌딩에서 초조하게 야근을 하고 있었다. 그는 임 비서에게서 한지원의 동선을 보고받았다. 한 변호사님, 방금 퇴근하셨습니다. 그런데 평창동 본가로 가셨습니다. 회장님, 비서실에서 직접 차량을 보냈습니다. 태준의 혈관 속 피가 차갑게 얼어붙었다. 또 이 밤에 아버지의 집으로 그의 편집증이 폭발했다. 그는 자신의 유령 아내에게 이혼 서류를 보냈다. 이제 그의 계모는 이혼남이 될 아들, 자신을 완벽하게 조롱하며 아버지의 침실을 차지하기 위한 마지막 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그는 분노로 이성을 잃고 차를 몰아 평창동으로 향했다. 그 시각 서재 안. 지원과 강 회장은 마지막 남은 가장 복잡한 부품 공장에 소형 굴뚝을 끼우려 애쓰고 있었다. 아이고, 강 회장이 돋보기를 쓰며 끙끙댔다. 이게 홈에 잘 맞질 않아. 한 변호사가 해보쇼. 손가락이 나보다 섬세하니. 지원도 핀셋을 들고 집중했다. 회장님, 이게 관절 부분에 살짝 걸립니다. 각도를 맞춰서 조금 더 세게 밀어 넣어야 할 것 같습니다. 조심해, 조심해. 그래, 거기 밀어 넣어. 아니야. 부러지겠어. 그냥 꽉 잡고만 있어봐. 두 사람은 모델 위로 머리를 거의 맞댄 채 작은 부품 하나와 씨름하고 있었다. 태준은 유령처럼 저택 안으로 들어섰다. 집은 조용했다. 2층 서재에서만 불빛이 새어나왔다. 문은 닫혀 있었고 거의 잠긴 듯 했다. 그가 문에 귀를 대었을 때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아버지의 낮고 흥분한 목소리, 그리고 한지원의 부드러운 목소리. 대여색에 밀어 넣어야. 조심해, 부러지겠어. 그냥 꽉 잡고. 태준의 머릿속 모든 것이 붉게 폭발했다. 그들은 지금 이 안에서 감히 돌아가신 어머니의 기억이 밴 이 서재에서 그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문손잡이를 돌리고 잠겨있지 않자 그저 뻑뻑했을 뿐이었다. 온몸으로 문을 밀어 젖혔다. 꽝! 문이 벽에 부딪히며 거대한 소음을 냈다. 태준이 본 것은 거대한 테이블 위로 몸을 바짝 숙인 채 손을 거의 맞대고 있는 아버지와 한지원의 모습이었다. 그의 타락한 정신 속에서 그 장면은 가장 추악하고 역겨운 육체적 친밀함의 증거로 왜곡되었다. 여기서 태준이 포효했다. 그는 짐승처럼 으르렁거렸다. 감히 돌아가신 제 어머니의 서재에서 어떻게 이런 짓을. 그는 지원을 향해 돌진했다.
이 더럽고 역겨운 여자. 당신의 자리를 확보하는 방식이 고작 이거였나. 늙은 남자의 서재에서 몸이나 굴리면서 강민국 회장이 30년 만에 처음으로 겪는 충격에 얼어붙었다가 상황을 파악했다. 그가 지원의 앞을 막아섰다. 이 무슨 망령된 소리냐. 내 놈 지금 정신이 나갔어. 비키세요 아버지. 이 시궁창 같은 쓰레기를 당장 제 손으로 끌어내버릴 테니. 태준이 지원의 팔을 잡으려 손을 뻗는 순간이었다. 지원이 그에게 날렸던 따기보다 10배는 더 무거운 강철 같은 소리가 서재를 울렸다. 강민국 회장의 손이 아들의 뺨을 정확하게 후려쳤다. 태준은 충격으로 휘청겼다. 내 놈이 지금 무슨 망발을 짓거리는 거냐. 강 회장이 분노로 떨며 소리쳤다. 내 놈 눈에는 이게 안 보여. 이분은 한 변호사야. 내 놈 생일 선물 만든다고 밤늦게까지 고생한 분이라고. 아버님, 그때 문 밖에서 우아하지만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50대 후반의 지적이고 기품 있는 한 여성이 소란을 듣고 서재 입구로 다가왔다. 유명 미술관의 관장이자 명예교수인 김주영이었다. 민국 씨 괜찮으세요? 무슨... 강민국 회장은 그녀를 돌아보며 격앙된 숨을 골랐다. 그의 목소리가 약간 누그러졌다. 아, 주영 씨, 괜찮소? 내 아들놈이 잠시 창난을 일으킨 모양이오. 그는 다시 태준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이었다. 강태준, 정신 차리고 인사드려라. 이분은 김주영 교수님이시다. 그리고 정식으로 소개하지. 나의 약혼녀이시다. 태준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의 시선이 아버지에게 어울리는 기품 있고 연배가 맞는 김주영 교수에게로 향했다. 그 다음 테이블 위에 놓인 정교한 공장 모델, 그의 생일 선물로 향했다. 그리고 다시 아버지에게로. 마지막으로 그의 시선이 한지원에게 닿았다. 그녀는 그저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분노도 놀람도 공포도 아닌. 그저 차갑고 모든 것을 분석하는 듯. 단 관찰자의 눈빛으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계모가 아니었다. 처음부터 아니었다. 그의 모든 증오, 그가 행했던 모든 심리적 고문, 그 위험천만한 임무, 심지어 그 폭력적인 키스까지. 그 모든 행동의 유일한 정당성이었던 계모라는 전제가 그 자신이 만들어낸 완벽한 거짓말이자 망상이었음이 드러났다. 그의 증오의 구조물이 무너지자 남은 것은 설명할 수 없는 집착뿐이었다. 그러나 태준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그녀가 약혼녀가 아니라면 대체 누구란 말인가? 왜 그녀는 평창동 빌라에서 그 드레스를 입고 있었던 거지? 3장. 왜 그녀는 그가 도련님이라고 불렀을 때 그 끔찍한 오해를 바로잡지 않았던 거지? 그리고 왜 아버지는 고작 신입 변호사인 그녀에게 이렇게까지 사적이고 친밀한 도움, 아들의 생일 선물을 요청한 것인가? 그는 여전히 법무팀 변호사 한지원과 서류상의 아내 한지원을 연결시키지 못했다. 그의 증오는 길을 잃었고 그의 집착은 이유를 잃었다. 그는 완전한 공백 속에 서 있었다. YJ그룹 창립 50주년 기념갈라, 서울 신라호텔 다이너스티 홀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모든 권력과 부의 축소판이었다.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 아래 정계제계 법조계의 엘리트들이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미래의 거래를 속삭였다. 강태준은 무대 위 아버지 강민국 회장과 그의 공식 약혼녀인 김주영 교수는 태준의 뺨을 때린 그날 이후 태준에게 정중하지만 차가운 거리를 유지했다와 함께 서 있었다. 그는 완벽한 재벌 3세의 가면을 쓰고 그룹의 비전을 선포하는 연설을 막 마친 참이었다. 연설은 자동 반사적으로 이루어졌다. 그의 온 신경은 무대 아래 홀의 구석자리를 향해 있었다. 그는 그녀를 찾고 있었다. 서재에서의 폭발적인 진실 그녀가 계모가 아니라는 이후 태준은 완전한 혼돈에 빠졌다. 그의 증오를 지탱하던 유일한 기둥이 무너졌다. 그가 그녀에게 행했던 모든 잔인한 행위들, 감시 고문 같은 업무, 그리고
그 키스은 이제 정당성 잃은 범죄 기록처럼 그의 뇌리를 맴돌았다. 증오가 사라진 자리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집착과 지독한 죄책감, 그리고 이제는 부인할 수 없는 보호 본능만이 남았다. 그는 법무팀 테이블 근처에 서 있는 한지원을 발견했다. 그녀는 화려한 색상의 드레스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미니멀한 흰색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보석 하나 없이도 그녀는 홀 안에 그 누구보다 빛났고 동시에 그 누구보다 외로워 보였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사과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당신을 내 계모로 오해해서 괴롭혔소라고 그보다 더 미친 소리가 있을까? 그의 이글거리는 시선을 감지한 것은 지원뿐만이 아니었다. 최유라 변호사도 있었다. 최유라는 분노로 떨고 있었다. 그녀는 태준이 연설 내내 한지원을 좇는 것을 보았다. 해동 주류 사건 이후 그녀는 한지원의 뒷조사를 계속했다. 그리고 마침내 연결고리를 찾았다. 한지원이라는 흔한 이름. 그리고 그녀의 이복동생이라는 한미래. 한미래는 최유라가 사교계에서 몇 번 마주쳤던 철없는 여자였다. 최유라는 즉시 한미래에게 접근했다. 두 여자는 공동의 적을 발견했다. 미래 씨, 최유라가 붉은 와인잔을 들고 속삭였다. 당신 언니가 지금 저기 있네. 감히 YJJ 안주인 자리를 노리고 있어. 부회장님을 홀렸다고. 그 쓰레기 같은 게. 한미래는 박서진이 해고당한 날의 굴욕을 잊지 않고 있었다.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있어야지. 안 그래 어디 감히 이런 A급 무대에 서. 최유라가 독이 든 미소를 지었다. 우리가 그녀에게 분수를 알려줘야겠어. 지원은 이 숨막히는 공간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녀의 가방 안에는 아직 서명하지 않은 이혼 서류가 들어있었다. 이 갈라 행사는 그녀가 YJ 법무팀 소속으로 참석하는 마지막 공식 업무가 될 터였다. 이 지긋지긋한 연극을 끝내고 떠날 시간이었다. 그녀는 잠시 바람을 쐬기 위해 테라스 쪽으로 향하다가 음료배 들러 물 한 잔을 요청했다. 그때 최유라와 한미래가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시끄러운 클래식 음악 속에서도 그들 주변의 공기는 순간 얼어붙었다. 한 변호사. 최유라가 독사처럼 웃으며 말했다. 파티는 즐겁나 여긴 당신 같은 신출내기가 있을 자리가 아닐 텐데. 이건 에이리스트를 위한 파티거든. 한미래가 더 노골적으로 끼어들었다. 아직도 걸레 같은 인생인가 했더니 웬일로 빼입었네. 서진 오빠 끈 떨어지니까 더 큰 물고기 낚으려고 아주 발악을 하는구나. 지원은 피곤했다. 그녀는 이 저급한 싸움에 어울려줄 에너지가 없었다. 실례합니다. 어딜까? 최유라가 그녀의 앞을 막았다. 우린 그냥 당신의 그 대단한 야망에 감탄하는 중이야. 참 피곤하겠어. 회장님을 유혹했다가. 그게 잘 안 되니까 이젠 아들한테까지 꼬리를 치고 말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의도적으로 커져서 주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염치도 없는 신입 변호사가 YJ 부자 후지 사이를 오가며 침대를 타고 올라가려는 꼴이라니. 정말 역겹지 않나.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어머, 어떡해. 한미래가 과장되게 비틀거리며 들고 있던 잔의 내용물 전부를 지원의 흰색 실크 드레스 위로 쏟아부었다. 짙고 붉은 레드 와인이었다. 주변에서 짧은 비명이 터져나왔다. 순백의 드레스는 순식간에 끔찍한 붉은 얼룩으로 뒤덮였다. 어머나 미안해라. 한미래가 입을 가렸지만 그녀의 눈은 승리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흰색은 순결한 여자한테나 어울리지. 당신 같은 창녀한테는 이 붉은색이 훨씬 더 잘 어울리는 것 같네. 홀 안에 정적이 흘렀다. 지원은 천천히 자신의 드레스를 내려다보았다. 붉은 와인이 실크를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한미래의 의기양양한 얼굴과 최유라의 만족스러운 미소를 번갈아 보았다. 그녀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분노가 아니었다. 그저 지독한 피로감. 하지만 그녀가 이 무대에서 퇴장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방식이어야 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마침 그녀 옆을 지나가던 웨이터의 쟁반 위에 차가운 얼음이 담긴 스파클링 워터잔이 있었다. 그녀는 그 잔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최유라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한 군데 비바뜨렸네요. 지원은 200만 원짜리 헤어스타일을 완벽하게 세팅한 최유라의 머리 위로 얼음물이 담긴 잔 전체를 천천히 그리고 아주 정확하게 부어버렸다. 와인처럼 얼룩이 지진 않았지만 그보다 더 굴욕적이었다. 차가운 물이 그녀의 완벽한 화장을 적시며 검은 마스카라 자국을 만들었고 값비싼 드레스에 목선 안으로 흘러내렸다. 꺑꺑 최유라가 비명을 질렀다. 한미래가 분노해 지원의 뺨을 때리려 손을 치켜드는 순간이었다. 매엄쳐! 음악을 뚫고 얼음 같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강태준이었다. 그는 무대에서 내려와 홀 전체를 몇 초 만에 가로질렀다. 홍해가 갈라지듯 사람들이 길을 열었다. 그는 비명을 지르는 최유라와 손을 든 채 굳어버린 한미래를 무시했다. 그의 눈은 오직 한 사람, 붉은 와인으로 얼룩진 채 당당하게 서 있는 한지원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서울의 모든 엘리트와 그의 아버지와 그의 약혼녀가 지켜보는 앞에서 믿을 수 없는 행동을 했다. 그는 자신의 검은색 턱시도 재킷을 벗었다. 그리고 두 라이벌을 지나쳐 와인으로 젖은 지원의 어깨 위로 자신의 재킷을 단단히 덮어주었다. 그녀의 얼룩을 가리고 그녀 전체를 자신의 것으로 감쌌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공개적인 소유의 표식이었다. 그는 보안팀장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이 시끄러운 손님 두 분 밖으로 정중히 모셔. 다시는 YJ 행사에 초대받지 못할 거야. 그는 더 이상의 혼란이나 질문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는 이번에는 부드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지원의 팔을 붙잡았다. 그리고 수백 개의 눈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녀를 끌고 군중 속을 빠져나와 서울의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차가운 테라스로 나갔다. 그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그는 방금 그녀를 위해 자신의 공적인 이미지를 폭파시켰다. 그는 분노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왜 항상 그런 소동의 중심에 있는 거지? 지원이 그의 거대한 재킷을 여몄다. 그의 채취가 그녀를 압도했다. 제가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태준이 돌아섰다. 계모라는 거짓말이 사라진 지금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부정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었다. 좌절감이 그의 목소리를 가득 채웠다. 상관없어. 그가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다. 그의 눈은 죄책감과 혼란 그리고 절박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당신이 누군지 상관 안 해. 당신의 배경이 모든 동기가 모였든 상관없다고. 그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당신은 내 계모가 아니야. 그것만으로도 됐어. 그가 심호흡을 했다. 그는 고통스러운 진심을 털어놓았다. 나는 내 유령 아내와 이혼하는 중이오. 지원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의 유령 아내, 그녀 자신, 그녀의 가방 안에 그 서류가 있었다. 태주는 그녀의 침묵을 긍정으로 오해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과거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곧 깨끗하게 정리될 거야. 내 아버지도 잊어. 다른 모든 것도 다 잊어. 그가 그녀의 어깨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한지원, 내 곁에 있어. 그것은 역사상 가장 뒤틀리고 망가졌으며 비극적으로 아이러니한 청혼이었다. 그는 방금 아내에게 이혼 서류를 보낸 직후 바로 그 아내에게 자신의 내연녀가 되어달라고 애원하고 있었다. 신라 호텔 갈래서 있었던 충격적인 고백 이후 강태준은 자신이 승리했다고 믿었다. 테라스에서 그의 재킷을 덮어쓴 채 얼어붙어 있던 한지원의 침묵을 그는 승낙으로 해석했다. 그녀가 계모라는 굴레에서 벗어났으니 이제 당연히 자신의 곁을 선택할 것이라고. 그는 자신의 유령 아내와의 이혼이 그녀 한지원을 얻기 위한 마지막 형식적인 절차라고 생각했다. 그는 즉시 외부 법무법인을 닥달했다. 당장 끝내. 그 여자 유령 아내가 돈이 더 필요하다면 더 줘. 이번 주 안에 모든 걸 끝내라고. 아이러니하게도 유령 아내 한지원은 더 이상 소환장을 무시하지 않았다. 갈라 다음 날 아침 그녀는 태준의 변호사에게 직접 연락했다.
이혼에 동의합니다. 조정기일 가장 빠른 날짜로 잡죠. 위자료는 필요 없습니다. 그리하여 강태준이 YJ그룹의 운명이 걸린 긴급 주주총회를 주재하고 있던 바로 그 시각 서울 가정법원에서는 그의 결혼 생활을 끝내는 마지막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다. 태준은 이 지긋지긋한 서류상의 결혼을 자신의 손으로 끝내고 싶었지만 주주총회는 그의 분신이라도 참석해야 할 만큼 중요했다. 그는 가장 신이 많은 임비서를 대신 보냈다. 임비세요. 조정실 3구4호야. 태준은 주총 직전 넥타이를 매만지며 마지막 지시를 내렸다. 내 대리인으로 참석해. 이게 최종 합의서고 여기 1천억 원짜리 수표도 들어있어. 그 여자 얼굴 볼 필요도 없어. 그냥 서류에 도장만 받고 깔끔하게 끝내. 점심 전까지 이 유령 같은 결혼 생활을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라고. 임 비서는 무거운 서류 가방을 들고 서초동 가정법원 복도를 걸었다. 그는 이 이상한 임무에 긴장하고 있었다. 지난 몇 달간 지옥 같은 70층에서 부회장과 한지원 변호사 사이에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을 온몸으로 견뎌낸 그다. 그는 이제야 그 긴장감의 이유를 어렴풋이 짐작했다. 부회장님은 한 변호사님 때문에 이혼하시는 것이다. 그는 부회장님의 본처가 어떤 사람일지 궁금했다. 아마도 조용하고 힘없는 구시대의 정략결혼 희생양이겠지. 1천억이라는 돈은 그 희생에 대한 YJ 가문의 차가운 보상일 터였다. 조정실 3급4호.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중년의 조정위원이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임 비서는 신청인 강태준 대리인석에 앉아 상대를 기다렸다. 그의 시계가 오전 10시 정각을 가리켰다. 문이 열렸다. 임 비서는 예의상 자리에서 일어나 미스터리한 강태준 부회장 사모님을 맞이하려 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방 안으로 들어선 사람은 그가 상상했던 유약한 귀부인이 아니었다. 전투복처럼 완벽하게 재단된 짙은 네이비색 수트, 얼음장처럼 차가운 눈. 지난 몇 달간 70층 유리 감옥에서 그를 지탱하게도 절망하게도 했던 바로 그 사람, 한지원 변호사였다. 임 비서의 뇌가 작동을 멈췄다. 그의 손에서 힘이 풀리며 그가 들고 있던 두꺼운 서류 가방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이혼 합의서 위임장 그리고 1천억 원짜리 수표가 차가운 법원 바닥으로 쏟아져 내렸다. 그의 입이 벌어졌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못했다. 변호사님.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어째서 변호사님이 여기에. 그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한지원 변호사가 왜 피신청인의 이혼 조정실에 들어온단 말인가. 그녀가 피신청인의 변호사인가 하지만 조정위원의 명패에는 분명 피신청인 한지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한지원은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당황한 조정위원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얼어붙은 임 비서를 지나쳐 피신청 인석에 앉았다. 본인 한지원 맞습니다. 피신청인이자 본인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진행하시죠. 그녀는 몸을 숙여 임 비서가 떨어뜨린 서류들을 직접 주워 모았다. 그녀의 손가락이 바닥에 떨어진 백천천천원이라고 적힌 수표를 집어들었다. 조정위원이 당황스러움을 감추고 헛기침을 했다. 예. 피신청인 한지원 씨. 모든 조정 조항에 동의하십니까?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를 상호 합의해 인정하고 네, 동의합니다. 지원이 기계적으로 대답했다. 그리고 신청인 측의 위자료 지급 1천억 원에 대해서도 위자료는 거부합니다. 지원이 차갑게 말을 잘랐다. 그녀는 방금 주워든 1천억 원짜리 수표를 테이블을 가로질러 여전히 넋이 나간 채 앉아있는 임 비서 앞으로 밀어냈다. 돈 때문에 시작한 결혼이 아니고 돈을 받고 나갈 생각도 없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자신의 개인 인감 도장을 꺼냈다. 그리고 조정 합의서의 마지막 장 피신청인 한지원이라고 적힌 란에 망설임 없이 펜으로 서명하고 도장을 찍었다. 모든 것이 5분 만에 끝났다. 조정위원이 망치를 두드렸다. 두 사람의 이혼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지원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임 비서는 여전히 얼어붙은 채 거부당한 1천억 원짜리 수표와 방금 자신의 상사와 이혼한 여자. 그러나 동시에 자기 상사가 사랑에 빠진 여자를 번갈아 보았다. 그녀는 동시에 부회장님의 아내이자 부회장님의 부하 직원이자 부회장님의 짝사랑 상대이자 그리고 이제 그의 전 부인이었다. 이 모든 미친 상황을 아는 사람은 이 방에서 오직 자신과 그녀뿐이었다. 지원은 출입문 앞에서 잠시 멈춰 임 비서를 돌아보았다. 강태준 부회장님께 이혼이 성립되었다고 전해주십시오. 그는 이제 완벽하게 자유로우시다고 그녀가 차갑게 덧붙였다. 아, 그리고 임 비서님, 방금 이혼 조정실에서의 대화는 저의 개인적인 변호사 의뢰인 비밀 유지 특권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YJ 그룹 직원으로서의 제 신분에 관해서는 그녀는 위협을 공중에 매달아 둔 채 말을 마쳤다. 그녀의 신분에 대해 발설하는 순간 임 비서 당신의 커리어도 끝장이라는 뜻이었다. 그녀는 서초동 가정법원에 복도를 걸어 나왔다. 서류상으로 강태준과 한지원의 첫 번째 결혼은 완벽하게 끝났다. 강태준은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다. 오전 내내 그를 괴롭혔던 주주총회는 그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났다. 물론 그 승리의 자마결리에 기반에는 한지원이 과거에 설계했던 완벽한 방어 논리와 지정학적 전략이 깔려 있었다. 그는 YJ 그룹의 완벽한 후계자로서의 입지를 굳혔다. 이제 남은 것은 그의 사적인 승리뿐이었다. 그가 의기양양하게 70층 집무실로 돌아왔을 때 임 비서는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하얗게 질린 얼굴로 서 있었다. 임 비세요, 오늘 아주 완벽했어. 태준이 승리의 기분에 취해 그의 등을 힘껏 두드렸다. 그래, 그 일은 처리됐나? 유령은 쫓아냈어. 그 여자 돈은 챙기던가. 임 비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부회장님, 네, 조정은 성립되었습니다. 이혼 되셨습니다. 하지만 돈은 돌려주셨습니다. 돌려줘. 태준이 유쾌하게 웃었다. 끝까지 자존심 하나는 대단하군. 좋아, 상관없어. 끝났다는 게 중요하지. 그는 임 비서가 들고 있는 법원 서류 봉투에는 눈길도 주지 않았다. 그는 비서실 한편에 미리 주문해 두었던 백송이는 좋게 되어 보이는 거대한 붉은 장미 꽃다발을 집어들었다. 한 변호사, 자기 자리에 있겠지. 그는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유리 감옥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다. 한지원은 자기 자리에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책상은 깨끗하게 비어 있었다. 컴퓨터는 꺼져 있었고 법률 서적들도 사라졌다. 책상 위에는 오직 작은 상자 하나와 흰 봉투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한지원 씨, 태준이 의기양양하게 불렀다. 그가 그녀의 책상 위로 꽃다발을 툭 던져놓았다. 주주총회는 성공적이었어. 그리고 더 좋은 소식도 있지. 그가 웃으며 그녀 앞에 섰다. 나 자유로워졌어. 약속했던 대로. 방금 이혼이 완벽하게 끝났어. 태준은 70층에 남아있던 몇몇 직원들의 놀란 시선을 즐기며 이 드라마의 활용점정을 찍기로 결심했다. 그는 어색하게 헛기침을 한번 하더니 충격적이게도 그녀 앞에서 한쪽 무릎을 꿇었다. 한지원, 내가 그동안 많이 혼란스러웠어. 하지만 당신은 내 아버님의 사람이 아니었지. 당신은 내 사람이야. 나와 결혼해 주시오. 사무실 안에 정적이 흘렀다. 지원은 무릎을 꿇고 있는 남자와 책상 위에 놓인 장미꽃을 잠시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펜을 작은 상자에 담으며 포장을 마쳤다. 그녀는 책상 위에 있던 흰 봉투를 집어 그 거대한 장미 꽃다발 위에 올려놓았다. 그것은 그녀의 사직서였다. 못 삽니다, 부회장님. 태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가 천천히 일어섰다. 뭐라고 이게? 뭐지? 사직서. 지원이 자신의 작은 상자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분노나 피로감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끝난 자의 평온함 혹은 완벽한 무관심이었다. 축하드립니다, 이혼.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참고로 제 이름도 한지원입니다. 그녀는 그를 지나쳐
유리 감옥을 걸어 나갔다. 엘리베이터를 향해 태주는 완전히 넋이 나간 채 서 있었다. 무슨 소리야? 당신 이름이 한지원이라고. 그래서 뭐 잠깐 한지원 씨 멈춰.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다. 그는 거절당했다는 분노와 이해할 수 없는 혼란에 휩싸여 자신의 집무실로 폭풍처럼 돌아왔다. 임비세오,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방금 그 여자가 한 말이 무슨 뜻이냐고. 임비서가 공포에 질려 떨리는 손으로 법원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부회장님, 여기 법원에서 가져온 서류입니다. 태주는 그제야 봉투를 거칠게 빼앗아 뜯었다. 그는 조정 성립 확인서를 보았다. 그리고 테이블 위로 떨어진 거부당한 1천억 원짜리 수표를 보았다. 그리고 그의 손에 들린 마지막 서류, 이혼 소송을 위해 필수적으로 첨부되었던 원본 서류의 사본. 혼인관계 증명서 2개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다. 신청인 강태준, 피신청인 한지원, 그리고 그 피신청인 한지원의 이름 옆 정부 공식 등록용 증명사진란에 그의 심장이 멎었다. 그것은 그녀였다. 회색 후드를 입었던 여자, 은백색 드레스를 입었던 여자, 그가 역겹다고 모욕했던 여자, 그가 키스했던 여자, 그가 김이사의 굴로 밀어 넣었던 여자, 그가 이혼한 여자, 그리고 그가 방금 청혼한 여자. 그 모든 것이 단 한 사람이었다. 모든 기억의 파편들이 그의 뇌를 관통했다. 도련님. 그것은 계모로서의 선언이 아니었다. 남편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를 향한 아내로서의 조롱이었다. 그녀의 사무실로 배달되었던 이혼 서류. 그는 그의 아내에게 그의 눈앞에서 이혼 서류를 보냈다. 테라스에서의 고백. 나는 내 유령 아내와 이혼하는 중이오. 그는 아내의 얼굴을 보고 다른 여자와 이혼 중이니 내연녀가 되어달라고 말했다. 그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그녀가 육장에서 왜 그토록 차가운 웃음을 터뜨렸는지, 그녀가 7장에서 왜 그토록 차가운 연민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는지, 그리고 그녀가 왜 그의 청혼을 거절했는지. 그는 세상에서 가장 거대하고 잔인하며 완벽한 바보였다. 그는 아내를 오해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를 모욕하고 학대하고 해고하려 했으며 이혼하고 그리고 청혼했다. 태주는 의자에 무너져 내렸다. 서류들이 그의 손에서 바닥으로 흩어졌다. 지지원아. 그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더 이상 법무팀 한 변호사가 아니었다. 그의 아내였다. 1년 후, 시간은 저녁 9시 1분. 장소는 강태준의 차가운 펜트하우스가 아닌 강변이 내다보이는 마포의 따뜻하고 모던한 아파트. 책장에는 어려운 법률 서적과 그보다 더 어려운 육아 서적들이 나란히 꽂혀 있었다. 현관문 도록이 해제되고 강태준이 들어섰다. 완벽한 수트가 아닌 편안한 스웨터 차림이었다. 그의 손에는 매운 냄새를 풍기는 떡볶이와 순대가 담긴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다. 그리고 현관 앞에는 누가 봐도 만삭인 한지원이 팔짱을 낀 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1분 늦었네. 태준이 필사적인 미소를 지으며 봉지를 들어 올렸다. 차가 너무 막혔어. 그리고 마포 맛집에 줄이 얼마나 길던지 오징어 튀김 추가로 사왔어. 지원이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다. 그녀는 엄격한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실패했다. 좋아. 하지만 9시 통금 규칙은 유효해. 한 번만 더 늦으면 당신 오늘 소파에서 자는 거야. 알겠습니다, 사모님. 태준이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그것은 육장의 처벌 같은 키스가 아니었다. 지난 365일 동안 용서를 구하고 자신의 펜트하우스를 버리고 결혼계약서 전체를 다시 작성하고 그의 모든 자산은 이제 그녀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두 번째 기회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증명한 남자의 입맞춤이었다. 그는 음식을 들고 아내의 뒤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재혼했다. 그리고 이번 결혼은 완벽하게 절대적으로 그리고 아주 행복하게 그녀의 조건대로 이루어졌다. 청담동의 차가운 공기는 비싼 향수 냄새와 섞여 있었다. 월요일 늦은 오후 서울에서 가장 호화로운 이 거리는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무대였다.
최고급 세단의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닫히며 완벽하게 차려입은 사람들이 유리처럼 반짝이는 부치크 쇼윈도 앞을 스쳐 지나갔다. 그들의 구두굽 소리는 마치 정교하게 짜인 메트로놈처럼 일정하고 오만하게 보도블록을 두드렸다.